예,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탑sit 문제풀이를 담당하게 된 김복주입니다. 저는 지금 현재 우리금융그룹의 우리에파에스라는 회사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 제가 탑sit 초창기부터 문제를 출제하고 선제를 해왔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이 자리에서 문제풀이를 같이 하게 돼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총 4개 문제를 준비를 했는데, 각 영역별로 먼저 시스템 아키텍처 분야의 객관식 문제, 그리고 보안 영역의 단답형 문제, 그리고 데이터 영역의 서술형 문제, 마지막으로 이제 소프트웨어 영역의 수행형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시스템 아키텍처 영역의 객관식 문제입니다. 최근 코로나19가 확산이 되면서 기업들이 재택근무를 많이 하게 되고 있는데, 그러면서 다시금 부각되고 있는 기술인 바로 그 데스크탑 가상화 VDI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래서 VDI에 대한 설명과 특징,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면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VDI의 특징을 보면 서버에서 어플리케이션이나 데이터가 저장이 되고, 그리고 서버에서 사용자가 어떤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했을 때 그 실행된 결과만 클라이언트로 전송을 하고, 클라이언트의 그런 데스크탑은 서버에서 실행된 그러한 결과만 이미지로 전송받아서 화면의 입출력 역할만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VDI입니다. 그래서 재택근무 환경에서 어떤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보안, 그리고 사용자의 어떤 사용성, 이런 부분인데, 두 가지 모두를 만족시켜 줄 수 있는 기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바로 2번 보시면 사용자의 업무 수행을 위한 데이터와 문서 등이 데스크탑에 저장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서버에 저장되는, 왜 서버에 저장이 되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바로 보안 문제 때문에 서버에 데이터라든가 문서, 중요한 정보들은 서버에서만 저장되고, 데스크탑, 클라이언트 환경에는 입출력만 가능하도록 화면에 사용자와의 인터페이스 역할만 담당을 하는 그러한 수준에서 VDI 환경이 구성되어진다라고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는 그 보안 영역의 단답형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제일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단답형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단답형은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답을 획득하느냐 아니면 오답이냐, 분명한 두 가지로 갈리기 때문에 객관식은 선택의 여지가 있고, 서술형은 여러분들이 아는 만큼 서술을 해서 작성을 하시면 되고, 수행형도 여러분들께서 이제 최대한 여러분들의 어떤 지식과 그리고 여러분들의 어떤 기술을 이용을 해서 작성을 하시면 되는데, 단답형은 아무래도 접근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특히 이제 정보보안 쪽은 여러분들이 아마 잘 생소하신 그런 어떤 개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정보보안 쪽의 단답형은 좀 어려울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지만, 이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단답형 문제를 여러분들 스스로 풀어야 할지에 대한 부분을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이제 해시 함수, 해시 암호 알고리즘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실제 여러분들이 정보보안 영역에서 제일 중요한, 정보보안 모듈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해시 함수 혹은 해시 암호 알고리즘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인데, 실제 이 문제는 현업 실무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고, 실제 이제 여러분들이 탑sit 시험을 보시면 제일 많이 출제되었던, 그리고 앞으로 출제될 가능성이 있는 그런 바로 토픽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해시 암호 알고리즘은 어떤 특성을 가지는지, 그리고 해시 암호 알고리즘을 적용을 할 때 안전한 해시 암호 알고리즘을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사용하지 말아야 할 해시 암호 알고리즘은 MD5라든가 아니면 SHA-1 이런 것들은 안전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SHA-256 이상의 그런 어떤 안전한 해시 암호 알고리즘을 사용하셔야 되고, 여러분들이 해시 암호 알고리즘을 실제 사용하시는 그런 경우는 고객의 비밀번호를 암호화해서 저장을 할 때 일방향 암호화의 특성을 가지는 바로 해시 암호 알고리즘을 사용하는 것인데, 여러분들이 고객의 비밀번호만 바로 해시 암호 알고리즘을 적용을 해서 저장을 하게 되면 레인보우 같은 공격에 취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반드시 고객의 비밀번호에 임의의 특정 문자열들을 같이 덧붙여서
이 전체를 해시의 암호화 알고리즘으로 적용을 해서 저장을 하면 안전하게 여러분들이 보관, 관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보시면 고객의 비밀번호만 해시 함수를 적용하면 레인보우 공격과 같은 공격에 취약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임의의 문자열인 salt를 추가해서 저장을 해야 된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임의의 문자열인 salt를 추가를 해서 해시 암호 알고리즘으로 저장을 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떤 암호 알고리즘을 사용할 때 어떤 키 값을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는 것처럼 이 솔트 값도 안전하게 보관을 해야 실제 여러분들이 보안 목적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솔트도 안전하게 보관해야 된다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시고 정리를 해두시면 앞으로 해시 문제가 탑시에서 출제됐을 때 여러분들이 아마 잘 접근을 해서 해결하실 수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데이터 모듈의 서술형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DDL 문인, 우리가 이제 그 SQL 문들 중에서 바로 테이블을 생성하거나 수정하거나 삭제하거나 이런 문제, 이러한 때 사용되는 랭귀지를 우리가 보통 DDL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정의하는 데이터 정의어라고 부르는 이 DDL 문 중에서 뷰라고 하는 것을 생성하기 위한 DDL 문이 주어지고 그리고 그것과 관련된 두 가지 문제를 여러분들로 하여금 해결할 수 있도록 제시된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뷰를 생성하기 위한 DDL 문인데 바로 뷰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개념을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서술형 문제나 특히 이제 서술형 문제에서 많이 적용되는 부분인데 과연 이것이 일반적인 어떤 개념을 묻는 건지 아니면 지금 주어진 상황에 특화된 것에 대한 설명을 해야 되는 건지를 잘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 바로 여기에서는 그냥 일반적인 뷰에 대한 개념만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답하실 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뷰에 대한 개념 위주로 설명을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뷰는 어떤 기본 테이블이 물리적으로 존재할 거고 그리고 이 물리적인 기본 테이블 여러 개의 그런 어떤 단일 테이블 혹은 여러 개의 테이블들의 그런 기본 테이블에서 유도되어지는 물리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그런 어떤 가상 테이블입니다. 뷰를 사용하는 목적은 어떤 보안적인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봐서는 안 될 그러한 데이터에 대해서 감추기 위한 그런 목적도 있고 그리고 어떤 사용자의 접근성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뷰라고 하는 것은 이제 물리적으로 존재하지 않은 가상 테이블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물리적인 공간의 그런 어떤 효율적인 활용 측면에서 뷰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 이상의 기본 테이블로부터 유도된 그런 어떤 가상 테이블 이것이 뷰를 바라보는 핵심적인 그러한 키워드가 포함되어 있으면서도 정확하게 뷰를 잘 설명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는 이제 이 DDR문에, 주어진 DDR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석을 하고 실제 여러분들이 이 DDL문을 이용을 해서 뷰를 생성을 할 때 제기될 수 있는 그런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여러 가지 옵션을 여러분들이 부여를 해서 DDL문을 생성을 할 텐데 그때 체크 옵션이라고 하는 하나의 옵션에 대한 개념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DDL문을 보시면 이 DDL문은 고객 테이블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테이블이 있고 그 테이블에 고객 아이디, 고객 성명, 그리고 고객 그 핸드폰 번호 이 세 개의 컬럼을 추출을 해서 뷰를 생성을 하는데 자,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은 where문 옆에 서술이 되어 있죠. 그래서 등급이 VIP인 고객, 등급이 VIP인 고객에 대해서만 기본 테이블인 고객 테이블로부터 데이터를 추출을 해서 뷰를 생성을 하는 그러한 DDL 문이고 그리고 체크 옵션은 뭐냐면 이 주어진 조건에 만족할 때만 입력 수정 삭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조건이 바로 with 체크 옵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뷰는 여러분들이 read only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고 계신데 뷰를 이제 변경할 수도 있는 그러한 그 상황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상 테이블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물리적인 테이블이 있고 그 위에 이제 가상 테이블 바로 뷰이기 때문에 뷰를 수정을 하게 되면 물리적인 가상 테이블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그리고 뷰는 아까 제가 보안 목적으로 뷰를 많이 사용하는 그런 목적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되면 사용자가 뷰를 통해서 기본 테이블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경을 가하면 안 되기 때문에 with 체크 옵션이라고 하는 옵션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해설을 보시면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설명을 하실 때 제가 아까 일반적인 개념과 원리를 설명하는 건지 아니면 이 문제에 특화된 부분을 설명하는 건지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시라고 하셨는데, 지금은 이 주어진 문제에 특화돼서 여러분들이 설명을 해 주시면 아마 베스트 답안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해설을 보시면 뷰를 생성을 할 때 어떤 조건이 주어지는데 그 조건을 만족할 때만 입력, 수정, 삭제, 즉 변경이 가해질 수 있도록 하는 옵션이 바로 with 체크 옵션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접근 전략에 대해서, 이 문제의 접근 전략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보시면 정답은 그 일반적인 내용으로 접근을 했을 때 뷰를 생성을 할 때 with 체크 옵션을 주면 뷰를 생성할 때 주어진 조건을 만족할 때만 변경, 즉 입력, 수정, 삭제를 할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답하시면 아마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정답이라고 인정을 받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부분 정답이 있을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설명드린 내용들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어절이 뭘까요? 예, 맞습니다. 예. 어떤 조건을 만족할 때만 입력, 수정, 삭제, 변경이 가해지도록 하는 그러한 설명이라고 봤을 때 그 조건에 만족하는 이런 것들이 바로 이 문제에 있어서 핵심적인 그런 내용인데, 그 부분이 만약에 누락이 되어졌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정답은 인정받기 어렵고 부분 점수로 아마 인정을 받으실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설명을 하시거나 어떤 서술을 하실 때 이 문제에 있어서의 핵심적인 키워드가 무엇일까를 먼저 생각을 하시고, 그것이 누락됐을 경우에는 정답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부분 점수로만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해결하실 때는 이 문제의 핵심 키워드를 먼저 생각을 하시고 나서 그 핵심 키워드가 포함이 될 수 있도록 설명이나 서술을 해주시면 아마 정답으로 인정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베스트 답안은 무엇일까? 바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문제에 나왔던 그런 어떤 특화된 내용을 가지고 일반적인 설명을 풀어서 설명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조건에 만족하는 경우에만 입력, 수정, 삭제가 가능하다, 이게 이제 일반적인 접근 방식이라면, 지금은 이 문제에 특화된 접근 방식이 필요한데 바로 VIP 고객이 조건으로 들어갔었죠. 그래서 VIP 고객 등급인 고객 정보만 변경할 수 있도록 이 뷰를 생성한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설명을, 이 문제에 특화된 내용을 가지고 설명을 해주시면 바로 베스트 답안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은 일반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할지 아니면 이 문제에 특화된 관점에서 접근을 할지를 먼저 고민을 하시고, 그리고 나서 키워드가 뭘지, 핵심적인 키워드가 뭘지를 정리를 하신 다음에 답안을 기술을 해주시면 아마 좋은 답안으로 여러분들이 좋은 점수를 획득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마지막 문제는 그 소프트웨어 수행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어떤 시험에서도 이렇게 수행형이 출제가 되는 그런 시험은 많지 않습니다. 탑시스의 어떤 특징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로 하여금 실제 수행을 하도록 함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단순히 이론적 지식뿐만 아니라 실제 여러분들이 수행할 수 있는 능력까지 배양하고자 하는 것이 이제 탑시 시험의 여러 가지 목적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수행형이 출제가 되는데, 아무래도 여러분들은 이러한 시험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다소 어려우실 수 있지만 오늘 저와 함께 이 문제풀이를 통해서 수행형을 어떻게 접근을 할지에 대한 부분을 고민을 해보시고 여러분들이 한번 이 기회를 통해서 수행형을 잘 풀 수 있는 능력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이제 클래스 다이어그램이 주어지고 이 클래스 다이어그램이 변경 전이 있고 변경 후가 있는데 왜 이렇게 변경을 했는지에 대한 부분, 그것이 이제 첫 번째 문제고, 자, 두 번째 문제는 이 클래스 다이어그램을 보고 코드를 여러분들이 작성하실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보통 이런 어떤 설계 산출물로부터 코드를 유도하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아마 실무에서는 이제 많이 접하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설계자가
다이어그램, 여러 가지 그 UML 다이어그램을 가지고 설계를 하면 실제 이제 개발자가 그 설계 문서를 보고 코딩을 하는 그러한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될 텐데, 여러분들로 하여금 그 설계 문서를 잘 이해하고 그것을 실제 코딩으로 여러분들이 개발을 해서 코딩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그러한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문제부터 해결해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리팩토링이라고 하는 개념을 여러분들이 많이 아셔야 되고, 실제 이제 리팩토링이라고 하는 것도 탑십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그러한 그 토픽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 개념 자체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고 있어야 됩니다. 자, 리팩토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개발이 끝난 이후에 유지 보수 단계 혹은 이제 운영 단계에서 여러 가지 뭐 코드 스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메소드나 변수 이름이 너무 길다든가 아니면 하나의 메소드 안에 너무 많은 기능들이 포함되어 있다든가 하는 그러한 어떤 코드 스멜의 문제가 있다고 했을 때 유지보수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죠.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유지보수 용이성 혹은 이제 이 코드에 대한 어떤 개선을 할 필요성이 있을 때 좀 더 효율적으로 잘 개선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리팩토링이라고 하는 과정을 거치는데, 리팩토링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기능은 동일한 기능이지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유지보수 관점에서 나중에 유지보수하기 편리하도록 코드상의 그런 문제들을 잘 개선하는 그런 과정들이 바로 리팩토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리팩토링 기법이 있지만 이 문제에서 여러분들에게 묻고자 하는 것은 바로 여러 개의 하이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공통된 기능을 가지는 그런 어떤 필드라든가 메서드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으면 이런 것들을 모아서 상위 클래스를 하나 추출을 하고, 하위 클래스들은 상위 클래스로부터 상속을 받아서 사용할 수 있게끔 하게 하면 어떤 재사용성 측면에서 아니면 중복 제거 측면에서 굉장히 유지보수하기가 용이해지고 효율적으로 여러분들이 이러한 코드들을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리팩토링 기법 중에서 상위 클래스 추출이라고 하는 리팩토링 기법을 써서 재사용성을 강화하고 중복을 최소화하는 그런 측면에서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것을 여러분들께 질문을 했던 것이고, 그래서 정답은 상위 클래스 추출, 그리고 상위 클래스 추출이라고 여러분들이 단답형으로만 기술을 해주시면 안 되고 그것과 관련된 기본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물어본 것은 설명하시오 이렇게 돼 있으니까 단순히 그냥 이거는 상위 클래스 추출이다라고 답하시면 그냥 단답형 문제로 여러분들이 해결하시려고 하시기 때문에 좋은 점수를 획득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상위 클래스 추출이라고 답을 하셨으면 그거에 대한 간략한 설명까지 덧붙여 주시면 아마 좋은 점수를 획득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상위 클래스 추출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하위 클래스가 가지는 공통된 필드 혹은 메소드들을 모아서 상위 클래스를 하나 만들고, 그리고 하위 클래스들은 상위 클래스로부터 그러한 변수나 필드나 아니면 메소드를 상속받아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재사용성을 극대화하고 중복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사용하기 위한 리팩토링 기법 중에 하나다라고 여러분들이 작성을 해주시면 좋은 답안이 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일반적인 내용으로 접근을 먼저 했을 때 아마 정답으로 인정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이 일반적인 내용의 접근 방식이고, 그리고 유사 답안으로서는 정확하게 얘기해서는 상위 클래스 추출인데 이것과 유사한 그런 어떤 리팩토링 기법 중에 하나가 클래스 추출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클래스 내에서 여러 개의 기능들이 같이 포함이 되어 있을 경우에는 그 클래스의 변경을 가했을 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가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가 모듈화의 어떤 그런 원리에 따라서 이런 것들을 독립적인 기능을 하는 클래스로 분리를 하거나 하는 그러한 리팩토링 기법이 바로 클래스 추출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비슷한 측면이 있고 유사하기 때문에 유사 답안으로 인정이 되거나 아니면 경우에 따라서는 여러분들이 잘 설명을 하게 되면 정답으로까지 인정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마지막으로 베스트 답안은 특화된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일반적인 개념을 가지고 특화된 내용을 설명을 하는 방식으로 접근을 하시면 베스트 답안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설명을 하실 때 디파짓 클래스와 펜션 클래스는
유사한 혹은 공통된 필드나 메소드를 같이 가지고 있으니까 그것들을 모아서 슈퍼 클래스로 하나 정의를 하고 그리고 디파짓 클래스나 펜션 클래스는 그 상위 클래스로부터 상속을 받아서 이렇게 클래스에 대한 그 구조를 설계를 하면 여러분들이 좀 더 효율적으로 유지 보수를 할 수 있고 그리고 재사용성과 중복을 최소화하는 그런 형태로 여러분들이 관리하실 수가 있다라고 만약에 답을 하셨다라고 하면 일반적인 내용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고 그것을 특화된 지금 상황에 적용을 해서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 설명을 하시기 때문에 굉장히 훌륭한 답안이라고 누구든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문제는 여러분들이 클래스 다이어그램을 보고 실제 그것을 코드로 옮겨서 코드를 작성할 수 있는가에 대한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코드 작성을 위한 수행형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이렇게 이제 수행형 문제들은 첫 번째 문제는 개념을 설명을 하고 두 번째 문제는 그것을 이제 실제 여러분들이 클래스 다이어그램을 작성하든가 아니면 코드를 작성을 하든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그 다른 뭐 데이터 쪽의 어떤 뭐 설계 다이어그램이나 ER 다이어그램 이런 것들을 작성을 하는 뭐 순서도를 그린다든가 하는 이런 것들이 보통 수행형이고 지금은 그 중에 여러 가지 유형 중에서 바로 코드 작성과 관련된 수행형입니다. 그래서 실제 클래스 다이어그램을 보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코드로 옮길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평가하기 위한 그런 문제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클래스 다이어그램을 보시면 뭐 여러 가지 노테이션들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핵심적인 노테이션이 뭘까를 생각을 해 보셔야 되는데 바로 클래스 다이어그램 명칭이 이제 세이빙 어카운트라고 하는 이름의 클래스고 그 위에 스테레오 타입으로 앱스트랙이라고 하는 이 클래스는 추상 클래스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객체 지향은 인터페이스가 있고 앱스트랙 클래스가 있고 일반 클래스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구분하실 수 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고 자, 이것이 추상 클래스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해 주기 위한 것이 바로 스테레오 타입으로 앱스트랙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표현을 해 주신 거니까 자,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집중을 하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추상 클래스, 앱스트랙 클래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반드시 하나 이상의 앱스트랙 메소드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클래스를 우리는 추상 클래스라고 부르죠.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카르크 인터레스트라고 하는 메소드가 하나 있는데 바로 이 메소드도 앱스트랙 메소드라고 하는 것이 이제 프로퍼티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부분에 여러분들이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클래스가 앱스트랙 클래스라고 하는 스테레오 타입에 여러분들이 집중을 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메소드도 앱스트랙 메소드가 하나 있다라고 하는 것도 집중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그 다음번에 집중을 하셔야 될 것은 바로 필드나 메소드 앞에 있는 접근 제한자를 어떤 노테이션으로 표기를 하는가에 대한 부분이 그 다음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필드나 메소드 앞에 지금은 샵이 붙어 있고 플러스가 붙어 있는데 저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집중을 하셔야겠죠. 그래서 샵은 protected라고 하는 그 접근 제한자를 의미하고 플러스는 public이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마이너스는 뭘까요? 네, 맞습니다. 프라이빗이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클래스 다이어그램에 있는 접근 제한자의 노테이션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또 집중하셔야 될 것은 이건 뭐 기본적인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마 잘 하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자, 필드 타입이 뭔지 보면 여기에 인트 타입, 더블 타입 두 개가 사용이 되었고 그리고 메서드의 파라미터와 리턴 타입이 뭔지 이것은 이제 뭐 그대로 기술된 대로 여러분들이 코딩으로 옮겨주면 되기 때문에 특별한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어렵고 접근하기 힘들었었던 부분은 바로 클래스의 앱스트랙트라고 하는 스테레오 타입으로 이 클래스가 추상 클래스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해 준 것 그리고 추상 클래스는 반드시 하나 이상의 앱스트랙 메소드를 가져야 되기 때문에 바로 여기서 멤버로 가지고 있는 카르크 인터레스트라고 하는 것이 바로 앱스트랙 메소드다라고 하는 것을 표시해준 프로퍼티 여기에 이제 여러분들이 초점을 맞추셔서 접근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필드나 메소드에 포함이 되어 있는 접근 제한자에 대한 노테이션 이 부분까지 여러분들이 좀 어려운 부분이 아니었었나 좀 생각이 되고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짚어내셔서 코드를 작성을 해주시면 되는데 바로 이제 주어진 클래스 다이어그램을 가지고 이 클래스의 중요한
키인 이 클래스의 어떠한 종류의 클래스인지를 알 수 있는 중요한 키인 앱스트랙이라고 하는 스테레오 타입에 여러분들이 포커스를 맞추어서 실제 코드로 작성을 하실 때 앱스트랙 키워드를 써서 이 클래스가 앱스트랙 클래스다라고 하는 것을 제시를 해 주셔야 되고, 그리고 앱스트랙 클래스는 바로 하나 이상의 앱스트랙 메소드를 가져야 하기 때문에 멤버 메소드 중에 하나인 카르크 인터리스트라고 하는 메소드가 앱스트랙 메소드다라고 표현을 해 주셔야 되고, 그리고 앱스트랙 메소드이기 때문에 메소드 바디가 없습니다. 바로 메소드 시그니처만 있는 그런 상태로 여러분들이 표현을 해 주셔야 되고, 이 메소드는 파라미터가 보이드죠. 파라미터를 가지지 않기 때문에 바로 여러분들은 바로 메소드에 파라미터 없고 바디 없는 그런 메소드로 이렇게 표현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접근 제한자는 아까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샵이기 때문에 프로텍티드라고 하는 접근 제한자로 여러분들이 코딩을 해 주셔야 되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 접근 제한자 중에 마지막인 메소드의 접근 제한자는 플러스 퍼블릭이기 때문에 퍼블릭으로 표현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클래스 다이어그램에 제시된 대로 필드의 타입이라든가 아니면 메소드의 리턴 타입을 표현해 주시면 여러분들이 전반적으로 잘 작성된 코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짧은 시간 동안에 그 4개의 영역, 그리고 4개의 영역에서 각 문제 유형별로 여러분들과 함께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제가 드렸던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문제를 보면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여러분들이 먼저 전략을 세우셔야 되는데, 일반적인 내용으로 접근할 것인지 아니면 일반적인 내용을 가지고 이 문제에 특화된 내용으로 여러분들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지를 먼저 전략을 세우시고 그 전략에 따라서 문제를 풀어나가시면 아마 좋은 베스트 답안을 만들어내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항상 여러분들이 어떤 답안을 작성을 하실 때는 이 문제에 있어서의 중요하게 포커싱 되는 키워드가 뭘지를 먼저 생각을 하시고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여러분들의 답안을 기술해 나가신다라고 하면 아마 좋은 점수를 받으실 수 있고 탑시 시험을 보는데 굉장히 문제 없이 잘 풀어내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들과 함께 어떤 문제 해결 능력이라든가 접근 방식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 드리고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탑시 비즈니스 영역의 문제풀이를 시작하겠습니다. 문제는 객관식과 단답형, 서술형과 통합수행형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비즈니스 및 통합의 객관식 문제입니다. 다음 중 프로그램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 1번 프로그램 소스코드, 2번 프로그램 목적코드, 3번 프로그램 구조 및 배열, 4번 문제 해결을 위한 절차나 방법으로서의 알고리즘입니다. 법적인 문제는 정확하게 정답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번 문제에서의 정답은 프로그램 작성이나 설정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용한 프로그램 언어나 프로토콜, 알고리즘 해법 등은 보호의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4번 문제 해결을 위한 절차나 방법으로서의 알고리즘이 정답이 됩니다. 두 번째 문제도 비즈니스 및 통합의 객관식 문제입니다. 보기는 1페이지 보고서의 일부이다. 보고서의 개선사항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고서는 제목과 일시, 목적, 현황 이슈, 시스템 구축 방안, 구축 절차를 한 페이지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1번 제목을 시스템 구축안으로 변경한다. 2번 보고서에 작성 조직과 유관 조직을 추가한다. 3번 현황 이슈 내용 중 훌륭한, 멋있는 등의 수식 어구는 제외한다. 4번 구축 절차를 수행 항목과 수행 기간으로 분류하여 표로 전환한다. 이 중에 정답은 첫 번째 제목을 시스템 구축안으로 변경한다입니다. 일반적으로 원페이지 보고서에서는 제목은 반드시 문서의 내용을 바로 알수록 구성을 하는 게 좋습니다. 특히나 상사나
경영진에게서는 제목만 보아도 바로 내용이 상상되게끔 제목을 잘 잡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수요자가 제목만 보고도 전체 내용이나 취지, 보고 성격 등을 알 수 있도록 내용을 최대한 포함하여야 되는데 되도록 20자 이내로 압축해서 표현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 보고서, 특히 사내에서 진행하는 보고서에서는 훌륭한, 멋있는 등의 수식어구는 제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문제는 역시 객관식 문제입니다. 보기는 SI 업체 A사에서 발생 가능한 위험에 대해 대응한 방식이다. A사의 위험 대응 전략은 무엇인지 고르시오. A사는 4세대 프로젝트에서 인공지능 신기술에 대한 기술적 해결이 어려워 인공지능 솔루션 공급사와 회의를 하여 공급사가 수행하기로 협의를 하고 프로젝트를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첫 번째, 회피, 두 번째, 전가, 세 번째, 완화, 네 번째, 수용. 이 중에 정답은 2번인 전가입니다. 위험 대응 계획은 프로젝트 목표에 위협적인 요인은 감소시키고 기회는 증대시킬 수 있는 대안이나 조치를 개발하는 프로세스입니다. 부정적인 위험은 회피나 전가, 완화, 수용으로 대응을 합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위험은 활용이나 분담, 증대, 수용의 전략으로 대응하게 됩니다. 이번 문제에서는 고객사나 공급사로 영향력 및 대응의 주체를 3자로 이동시키는 전략을 사용하였으므로 전가 전략을 활용하였습니다. 세 번째 문제는 단답형 문제입니다. 보기에 프로젝트 현황에서 프로젝트 원가 통제를 위한 CPI, 코스트 퍼포먼스 인덱스와 SPI, 스케줄 퍼포먼스 인덱스를 각각 계산하여라. 프로젝트 현황은 4월 1일부터 7개월 일정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고 현재 기준 8월 31일이며 프로젝트 원가 통제를 위해 EVM 결과는 보기와 같습니다. 액추얼 코스트는 3.6억 원, 언드 밸류는 2.7억 원, 플랜드 밸류는 3.0억 원입니다. 여기에서 정답은 SPI는 0.9, CPI는 0.75가 나오게 됩니다. 해당하는 계산 결과가 나온 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획득가치 분석이라고 하는 언드밸류 매니지먼트는 범위, 일정, 자원의 측정치를 모두 결합하여 성과와 진척률을 평가하는 방법론입니다. 모든 분석 단위를 화폐로 계산하여 분석하는 방법으로 애초에 건축 기법에서 온 분석 방법론입니다. 여기서 수치는 PV와 EV, AC라고 하는 세 가지 수치를 중요시 여기고 있습니다. PV는 계획된 성과로, EV는 획득한 성과로, AC는 실제 사용한 비용을 이야기합니다. 본 문제에서는 PV는 3억 원, EV는 2.7억 원, AC는 3.6억 원으로 측정되었습니다. 그러면 프로젝트의 계획 대비 일정과 비용 사용 지표로 사용하는 SPI와 CPI의 계산을 보겠습니다. SPI는 스케줄 퍼포먼스 인덱스라고 하여 EV를 획득한 성과를 플랜드 밸류로 나눈 수치를 이야기합니다. 일정 성과 지수라고 이야기하며 프로젝트의 일정 효율을 계산을 합니다. CPI는 코스트 퍼포먼스 인덱스라고 하여 EV를 실제 사용한 AC로 나눈 수치를 이야기합니다. 원가 성과 지수라고 하고 프로젝트의 원가 효율을 계산하는 수치입니다. SPI와 CPI 둘 다 1 이하일 경우 계획보다 못함을 뜻합니다. 본 문제에서는 스케줄 퍼포먼스 인덱스가 2.7억 원을 3억 원으로 나누고 있으므로 0.9가 되어서 일정 성과 지수는 1보다 작아서 일정 지연이 되는 상태이고요. 코스트 퍼포먼스 인덱스는 EV를 AC로 나눈 값, 즉 2.7억 원을 3.6억 원으로 나눠서 0.75가 됩니다. 따라서
원가 성과 지수가 1보다 작으므로 원가가 초과된 상황을 뜻합니다. 이번 문제는 비즈니스 및 통합 문제의 서술형 문제입니다. A사는 전년도에 도입한 CRM, 커스터머 릴레이션십 매니지먼트 시스템의 재무적 성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ROI, 리턴 오브 인베스트먼트와 PP, 페이백 피리어드를 활용하려고 합니다. 보기의 내용을 바탕으로 아래 물음에 답하십시오. CRM 시스템 적용 결과 시스템 도입 전과 비교하여 40억 원의 영업이익을 추가로 획득하였습니다. 시스템 도입을 위하여 개발 인건비 및 인프라 비용으로 150억 원을 투자하였습니다. 시스템 관련하여 50억 원의 기타 비용을 사용하였습니다. 1번 A사의 CRM 시스템 도입에 ROI, 리턴 오브 인베스트먼트를 구하시오. 2번 A사의 CRM 시스템 도입 시 PP, 페이백 피리어드를 구하시오. 1번과 2번 공이 15점씩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ROI 산정 과정이 10점, ROI 자체는 5점, 페이백 피리어드 산정 과정은 10점, 페이백 피리어드 자체는 5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1번인 A사의 CRM 도입의 ROI를 구하는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은 ROI가 25%가 산정이 됩니다. 재무적 성과평가의 한 종류인 ROI는 투자 수익률, 리턴 오브 인베스트먼트로 총 비용 대비 순효과의 비율을 구하는 재무적 방식입니다. 따라서 ROI는 영업이익을 투자 비용으로 나누고 100을 곱하는 공식으로 이루어져 있고, 본 문제에서는 ROI가 영업이익인 40억 원을 비용인 150억 원과 50억 원을 합친 200억 원으로 나누게 됩니다. 따라서 ROI는 25%가 되고 산정 공식은 40억 원 나누기 150억 원 더하기 50억 원 곱하기 100이 됩니다. 40억 원을 150원과 50억 원으로 나누는 공식을 적게 되면 10점, 그리고 ROI 자체인 25%를 산정하게 되면 5점, 더해서 15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A사의 CRM 시스템 도입의 페이백 피리어드를 구하시오. 페이백 피리어드, 투자 회수 기간은 투자 비용을 언제 회수할 수 있는지에 초점을 맞추는 투자 평가 기법입니다. 이 페이백 피리어드의 공식은 투자 비용을 연간 이익으로 나누게 됩니다. 따라서 본 문제에서는 150억 원과 50억 원의 비용인 200억 원을 40억 원으로 나누게 되므로 5년 동안의 페이백 피리어드가 산정됩니다. 200억 원을 40억 원으로 나누는 공식을 쓰게 되면 10점, 5년을 구하게 되면 5점 해서 15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문제는 통합 서술형 문제입니다. 국내 프라이빗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1위인 A기업은 퍼블릭 클라우드 컴퓨팅 영역으로의 사업 확장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A기업은 IT 전략 수립을 위해 비즈니스 환경 분석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보기 1의 상황을 참고하여 다음 1, 2번 문제에 답하십시오. 1번, IT 전략 수립을 위해 A기업의 SWOT을 분석하십시오. 단, SWOT 4가지 관점으로 각각 설명하십시오. SWOT는 Strength, Weakness, Opportunity, Threat의 약자입니다. 2번, A기업은 사업 투자를 고려하고 있는 퍼블릭 클라우드와 기존 사업 영역인 프라이빗 클라우드의 개념을 비교하여 설명하십시오. 보기는 한국의 많은 기업들은 핵심 비즈니스 모델 혁신과 IT 비용 절감을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 클라우드 도입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2015년 9월 클라우드 발전법을 제정하고 공공 분야의 민간 클라우드 이용을 통한 산업 활성화를 위한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 기본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아마존 웹 서비스 AWS는 2016년 한국 내 클라우드 컴퓨팅 강화를 위해 데이터 센터인
서울 리전 가동을 시작하였으며 특히 한국의 클라우드 시장은 안정성, 보안 등이 검증되면서 연평균 22.6%라고 하는 빠른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그래프를 보시면 퍼블릭 클라우드의 성장세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 3번은 보기 2는 비기업의 운영 현황을 나타낸 것이다. 비기업은 기업 내외부 환경을 고려하여 클라우드 서비스를 받기로 결정하였다. 클라우드의 서비스 모델은 크게 SaaS, PaaS, IaaS로 나눌 수 있는데 비기업이 사용하기에 적합한 클라우드 서비스 모델을 추천하고 해당 모델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하시오. 보기 2는 개발자 설명으로 구성된 소규모 인적 기업입니다. 도큐먼트, 스프레드시트 등의 문서 앱을 개발하고자 합니다. 실제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기 위한 도구 및 인프라를 갖추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는 개발용 시스템 구매에 대한 투자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향후 개발된 시스템은 사용자 증가 시에 스케일 아웃 등이 자동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고 싶습니다. 1번인 수압 분석은 SWOT은 Strengths와 Weakness와 Opportunity와 Threat의 약자입니다. 즉, 강점과 약점, 기회와 위협이므로 Strengths는 프라이빗 클라우드 사업 영역에 대한 기술적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게 됩니다. Weakness인 약점은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주사업 영역으로 가지고 있어서 퍼블릭 클라우드 운영에 대한 인프라와 서비스 기반이 부족한 것입니다. 오퍼튜니티인 기회는 2015년에 제정된 정부의 클라우드 발전법,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 기본계획으로 인해서 공공 분야에서 클라우드에 대한 관심이 고조된 상태입니다. 마지막으로 스레드인 위협은 아마존 웹 서비스가 2016년에 한국 내 클라우드 컴퓨팅 영역을 차지하기 위해 서울 리전을 가동하기 시작한 것이 됩니다. 2번 문제인 퍼블릭 클라우드와 프라이빗 클라우드의 개념 비교입니다. 퍼블릭 클라우드는 여러 사용자와 기업이 인터넷을 통해서 클라우드를 공유하면서 사용하는 형태를 이야기합니다. 프라이빗 클라우드는 기업이 시스템 자원을 직접 소유하고 자신들의 회사 전용 클라우드로 사용하는 형태를 의미합니다. 기존의 IDC의 클라우드 형태인 가상머신 형태로 클라우드를 소유하고 있음을 뜻합니다. 3번인 비기업에 적합한 클라우드 서비스 모델과 개념은 정답으로 PaaS, 플랫폼 애즈 어 서비스를 추천합니다. PaaS를 추천하는 이유는 PaaS가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거나 실행하기 위한 시스템 기능을 서비스로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데이터베이스, 개발 프레임워크, 실행 시에 필요한 라이브러리 및 모듈을 제공하는 클라우드 서비스 모델인 PaaS를 비기업에 추천합니다. 이번 문제는 통합 수행령 문제입니다. 최근 A회사에서는 기존의 내부 직원용으로 사용하던 웹 응용 프로그램을 대국민 서비스 용도로 변경하는 프로젝트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프로젝트를 맡은 김 PM은 웹 접근성 및 호환성 준수, 모바일 지원, 보안성 강화라는 세 가지 목표를 가지고 업무를 수행하고자 합니다. 다음 물음에 답하십시오. 1번, 웹 접근성과 웹 호환성 개념을 각각 설명하시오. 웹 접근성과 웹 호환성의 개념은 다음과 같습니다. 웹 접근성은 장애인이나 고령자 등이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접근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웹 호환성은 서비스의 이용자 단말기의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환경이 다른 경우에도 동등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뜻합니다. 혹은 웹브라우저 버전이나 종류에 관계없이 웹사이트 접근과 크로스 브라우징이 가능한 것을 의미합니다.
2번, 김 PM은 동일한 웹 프로그램을 PC뿐만 아니라 스마트폰이나 태블릿과 같은 모바일 기기에도 동일하게 보여주기 위한 방법으로 반응형 웹, 적응형 웹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반응형 웹과 적응형 웹의 개념을 각각 설명하십시오. 반응형 웹은 한 번의 개발로 디스플레이 종류에 따라 화면 크기 및 해상도가 자동으로 조절돼 화면을 보여주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적응형 웹은 미리 정해진 몇 가지 화면 크기를 기준으로 두고 비율에 맞춰 페이지를 구성하는 방식입니다. 반응형 웹과 적응형 웹의 차이점을 보자면 반응형 웹은 한 번의 개발로 디스플레이 종류에 따라 화면 크기 및 해상도가 자동으로 조절됩니다. 반면에 적응형 웹은 미리 정해진 몇 가지 화면 크기를 기준으로 두고 비율에 맞춰서 페이지를 구성하는 방식입니다. 3번, 김 PM은 웹 프로그램의 보안성 검토를 요청한 결과 보기에 수정 전 소스코드에서 SQL 인젝션 공격에 취약점이 있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보안 취약점은 시큐어 코딩을 통해 예방할 수 있습니다. 보기의 소스코드를 수정 후와 같이 보안 취약점이 없도록 빈칸을 작성하십시오. Prepared Statement 방식을 사용하여 작성하고 4줄 이내로 작성해야 됩니다. 수정 전 코드를 보시면 클래스 B의 쿼리 부분을 수정 후에 보안 취약점이 없는 SQL 인젝션에서 안전한 코드로 수정을 해야 됩니다. 보안 취약점 수정 코드는 4가지 라인으로 이루어져 있고 스트링 쿼리가 select from where name은 스테이트먼트는 con.prepare statement query statement.setString statement.setString 이 4가지 라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안전한 코딩 기법으로는 일반적으로 prepare statement 클래스와 하위 메소드인 execute query, execute 함수, execute update 함수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prepared statement 클래스를 사용할 수 없는 환경이라고 하면 입력값을 필터링 처리한 후에 사용합니다. 필터링 기준은 SQL 구문 제한, 특수문제 제한, 길이 제한을 복합적으로 사용합니다. 외부로부터 인자를 받는 prepared statement 객체를 상수 스트림으로 생성하고 인자 부분을 set 메소드로 설정하여 외부의 입력이 쿼리문의 구조를 바꾸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탑싯에서 비즈니스 및 통합 부분은 정산 전공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입니다. 1페이지 보고서라든가 CRM, MES, MIS 시스템 등은 실제 업무 환경에서 배우지 않으면 학교에서 배울 수 없는 항목들입니다. 따라서 탑싯을 공부하면서 앞으로 기업에 입사하였을 때 가장 많이 사용해야 되는 항목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여러 가지 사례를 배운다라는 생각으로 공부를 하시면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고 또한 회사에 입사하고 나서도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수고하셨습니다.